흔히 말하는 B2라고 해서 신용, 미술 이런 물량도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네. 지금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신용잔고가 33조까지 늘어난 것 같거든요. 33조.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뭐 법인 고객도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자산가 분들도 계신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건물이 안 팔린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 건물을 팔아서 주식을 하시려고.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어. 근데 그 자금이 정말로 유입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혹은 정부에서 코스피를 많이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과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가 많이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라든지 다른 자산 쪽에 대한 메리트가 반감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로의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신용융자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 만지는데 네네. 한번 좀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지난달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그리고 신용융자가 지난달 대비해서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 제가 요거를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지난달보다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고객 예탁금의 증가율이 신용 잔고의 증가율보다 더 높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복잡한데 네. 고객 예탁금이 지난달 대비해서 10%가 올라왔다라고 하죠. 근데 신용 잔고가 11% 올라온 게 아니라 네. 10%보다 밑으로 8%나 네, 7%. 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이 10% 늘었는데 추가적으로 신용 잔고보다도 많이 늘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올 때 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저는 변곡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유가가 한번 튀었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근데 여기서 쭉쭉쭉 내려가 줘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유가 자체가. 네, 유가 자체가 내려와주고 환율 자체도 안정이 돼야지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가 분석한 결과가 3월 달에도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저도 좀 애매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달도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렸을 텐데 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란 인물을 사실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측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선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되는 거죠. $60 선까지 내려가면 베스트인데 네. 또 그렇게 빨리 내려가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속도 측면에서. 속도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가 8%, 6% 이런 식으로 좀 차곡차곡 내려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흐름이에요. 환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에 후행을 하는지 선행을 하는지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후행을 하는지 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도 내려도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였어요. 네. 근데 오늘 장 마감되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환율이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이 순매수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거기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외국인.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환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가랑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저는 그때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려한 건 그런 거예요.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지금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점에 있고 사무실에 있으면 정말 처음 한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아, 처음 이제 계좌를 이제 네. 치는 거. 계좌를 처음 만들고 예. 어떻게 매매하시는지도 모르고 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30대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정보도 많고 하니까 빠르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면 변동성이 커졌을 때 투매와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패닉 셀링, 투매죠. 예. 패닉 셀링. 그리고 매수할 때는 포모 바잉이라는 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냥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절대적인 수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면 그 투매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뇌동 매매 물량. 예.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지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저는 아직까지는 꺾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데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이틀 동안 코스피가 폭락했을 때 한 20% 가까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뒤늦게 뭐 신용, 미수, B2가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 때문에 더 이게 시장이 폭락에 폭락,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신용잔고 물량과 고객 예탁금 간의 관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신용잔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어도 이제 돈을 집어 넣을 수만 있으면은 사실 그런 폭락의 폭락, 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꼭 그렇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쵸.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기자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용 잔고를 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 실제로 다른 주체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다만 그렇게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거나 투매가 나와서 반대 매도가 무서워서 물량이 나오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었던 다른 성격의 자금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뭔가 박앤셀이다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많이 밀릴 때도 이렇게 연락이 오세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이 확보가 됐는데 네. 2차장 어떻게 할까? 이런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사실 자산가들도 신용 매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긴 하는데 지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고객 예탁금 추가적으로 지금 CMA 쪽 같은 경우도 100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력을 느끼는 거는 정말 포모는 잘 안 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정말 막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도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꼭지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포모가 오면 전 이거보다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주식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이 정도면은 말씀 주신 대로 그 정도 뭐 지금 완전 과열이다도 볼 수는 없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뭔가 그 매크로적인 변수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가라앉고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게 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면은 우리 증시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이 460조에서 440조 정도 나왔을 때 PER을 12배 정도 주면 7,500에서 7,000포인트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배, 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상이 됐었던 실적을 1분기와 2분기에 만들어주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대비해서 약 20% 정도의 순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는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산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일단 산술적으로는 저는 7,000포인트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올해 안으로? 네,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라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코스피는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두 시장 다 저는 네.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 코스피 코스닥. 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오느냐. 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빅테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캐펙스를 100 하다가 150, 50을 하다가 100을 하면 네. 절대적인 수치가 50이 올라간 건데 네. 퍼센테이지로는 100%가 올라간 거죠. 증가율은 둔화된 거죠. 그죠. 예. 근데 또 100에서 150 가면 이게 이제 증가율이 그렇죠. 진짜로 둔화가 되는 예, 건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좀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유동성으로 제가 시장을 설명하는 게 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펀더멘탈도 따라옵니다. 근데 그 펀더멘탈을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전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주면 그때는 이 유동성이 좀 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초반에 수익이 나고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초반에 시장이 올라가면 그때 수익을 챙겨라. 초반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온다면 그때 수익을 좀 확실하게 챙기시고 지금은 약간 변곡점 네. 구간이니까. 더 올라가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격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랠리가 나올 때 그 랠리 후반부에 따라 붙으면 네. 고생하실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고. 네, 아직은 괜찮다라고 네.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쯤에서는 조금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고. 한 번 되게 힘든 장이 올 것 같아요. 언제쯤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모르는데 꺾일 때 대응을 네.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 잔고도 있지만 네. 초보 투자자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네. 예쁘게 조정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 숨어있던 악재들, 온갖 악재들이 어디서 다 튀어나오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이번에 20% 밀릴 때도 네.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좋다라고 할 때 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항상 머릿속으로는 출구 전략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발 뺄 생각을 네, 해야 뭐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 무조건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펀더멘탈 이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굳이 따지면 코스닥 쪽에 좀 기대 수익률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뭐요? 싶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총이 5,000조, 네. 코스닥이 600조입니다. 코스피가 전체 시장에서 한 88% 정도 차지를 하는 거고 코스닥이 12% 정도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코스닥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포트에서 50%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보면은 코스닥이 60%,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조금 변동성에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매력적일 수 있는데 네. 비중을 굳이 따져보자면 네. 저는 코스피가 60%, 코스닥이 40%에서 더 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7대 3이든 네. 6대 4든 요 정도 수준에서 포트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